안녕하세요. 예, 김근영입니다. 그 제가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죠. 이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고요. 이 뒤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게 불태산, 병풍처럼 보이죠. 이런 산이에요. 광주를 혹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광주를 와보셨나? 광주 와보신 분? 의외로 광주를 처음 와보신다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가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저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지나가기가 어렵죠. 근데 지나가기 어려울 때 보통 여기 딱 보면은 이런 데가 보여요. 이렇게 두 개의 산이 만나는데 여기 제가 넘어가죠. 이게 한제골이라고 하는데 그럼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호남권의 선비들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 요 고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선비의 길이라는 이제 길이 있어요. 또 호남 사학이 또 유명하잖아요. 송강정철 선생님도 요 동네 근처에 있었습니다. 삼미인곡, 송미인곡 여기 근처에서 썼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정철의 일화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 담양이 바로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주에 좀 요즘은 특히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올라왔고요. 오늘 아침에 10시까지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밤에 와서 이 근처에서 잤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좀 빼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지금 블랙홀의 신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워낙 유명한 주제다 보니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블랙홀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에 관해서, 현대 물리에 관해서, 그다음에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강연이라는 게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굳이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요즘 유튜브에 좋은 강연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강연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보면은 사실은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제 실물을 본다는 또 의미는 또 남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직접 저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 조금 더 시원하게 그럼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중간에 그 얘기하더라도 중간에 궁금하면 그냥 끊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근엄하게 끝까지 다 하고 나서 질문 막 적어놨다가 중간에 방해하지 말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냥 딱딱 끊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굳이 여기까지 나오시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때나 제 말을 끊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술 같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물리가 되게 보면 마술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 찰스 아담스라는 분이 1940년대 뉴요커라는 게 미국에 있는 잡지 거기에 만화를 신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이상한가요? 지나갈 수 없다.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제트라고 알아요? 가제트? 너무 옛날 세대 만화인가? 여기 부모님들은 다 웃으시는데 요즘은 가제트 안 하나요? 이렇게 다리가 쭉 늘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만화를 이게 이제 양자역학하고 관계되는 건데 오늘 이제 블랙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 양자 물리의 현상을 만화로 되게 잘 그린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만화가는 이게 양자역학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이런 재밌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나무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뭔가 마술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공이 굴러가는데 보통 여기 뭐 언덕이 있으면 공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텐데 만약에 공이 그냥 뚫고 지나간다. 예를 들면 제가 벽을 막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물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작은 구슬들을 이쪽 두 개의 구멍이 있는 슬릿에다 막 쏘면 여기서 어떤 무늬가 나타날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무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공이 오니까 이런 데로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구슬이 아니고 전자를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여러 군데로 간섭 무늬를 이루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전자 하나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만화 있잖아요. 양쪽으로 두 개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실험으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벽을 뚫고 지나가듯이 뭘 뚫고 지나가야 되고 한 경로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경로로 가야 되고 사실 이런 양자역학이 되게 신기한 점이 많은데 2022년 노벨 물리학상 2년 전에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 명한테 주어졌는데 사실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하나 냈는데 숙제를 냈는데 아인슈타인이 낸 숙제를 풀어서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박스 안에 흰 공하고 검은 공이 처음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왼쪽으로 발사가 되고 하나가 오른쪽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흰 공하고 까만 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흰 공을 딱 받는 순간 나는 B가 뭘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까만 공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흰 공하고 까만 공이 있었는데 내가 받은 게 흰 공이면 저 사람이 받은 건 까만 공이겠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흰 공인지 까만 공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딱 봤더니 흰 공을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만약에 흰 공, 까만 공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 그러면 저쪽이 까만색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험을 여러 번 하면 이 사람이 받은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까만 공일 수도 있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받을 때마다 달라져요. 그럼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다른 색깔, 반대 색깔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흰 공하고 까만색이 있어서 내가 그냥 몰랐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좀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순간 그 순간 까만색이 된다면 그 순간 흰색이 된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그 순간 까만색 흰색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본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상한 원래부터 까만색 흰색이 나오면 되는데 내가 딱 볼 때 그 순간 까만색이 됐는데 그러면 저 사람의 색이 그 순간 흰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너무 순간적이니까 내가 지구에 있고 안드로메다에 있는 사람의 색이 막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잘못 알려지는 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반대했다거나 아니면은 틀렸다고 생각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 준비는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정도 양자역학을 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싫어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가 싫을 뿐 양자역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 좀 불완전한 이론이다. 틀렸다기보다 좀 잘 고치면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자역학을 잘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제 EPR 패러독스라 그래요. EPR은 E는 아인슈타인, P는 포돌스키, R은 로젠. 이 세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패러독스는 역설이죠.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내가
여기서 딱 관측하는 순간 내 공의 색이 결정이 되고 그 순간 상대방의 공의 색이 결정이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령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되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이상한 유령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벽을 통과하고 여러 군데로 동시에 가고 원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마술처럼 보이는가? 왜 이상해 보이는가? 그럼 이제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정말 둥근가요? 네 어디 있어? 네 하신 학생? 어떻게 알았어요? 지구가 둥근지? 뭐라고 다시 크게?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 봤어요? 그쵸? 그 사진 찍은 사진 기사를 믿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세미나를 해요. 지구는 사실 평평해. 그러면 방금 우리 똑똑한 학생이 얘기했듯이 아니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진사를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다시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사진 기사를 못 믿겠다.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어떻게 믿는 거죠? 둥근다는 걸 볼 수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방이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사람들이 뭐 그림자를 보고 뭐 바닷가에 가서 약간 동그랗게 보이고 하지만 그 지구가 평평하게라고 믿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다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인공위성에 올려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조작이 있는데 구는 아니고 그냥 동그란 디스크인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반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어떻게 믿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간단한 답은 인간적인 신뢰예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은 설마 거짓말했겠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객관적인 간접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주장한 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웃긴 답이긴 하지만 지구가 정말 둥근다는 걸 믿는 거는 인간적인 신뢰 때문이다. 그럼 눈으로 약간은 반은 농담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믿을 거냐? 잠깐만요. 이게 좀 뭔가 고장이 난 것 같네. 이거 안 쓰고 할게요. 예. 자,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가? 여러분들 다 손목시계 저는 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워치도 많이 쓰고 시계 없으신 분은 핸드폰에서 다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시계의 시간의 흐름과 내 친구나 내 옆 사람의 시간의 흐름이 정말 똑같은가? 이거를 믿을 수 있나요? 어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냐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답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뭐가 더 빨리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두 개가 빨리 움직이지. 그러니까 시계가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시간이 빨리 움직이는 게 있고.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면은 자, 요게 밑에서 슉슉슉슉 돌아가고 여긴 천천히 돌아가죠. 슉슉슉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 시계가 천천히 가면 돼요. 내 손목 시계가 천천히 가면 그거하고 내 심장 박동하고 다 똑같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달리기 하고 뭐 그러면 됩니다. KTX 많이 타시고 그러면은 조금씩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산 꼭대기 그다음에 바닥에 있습니다. 시계는 이렇게 지나가죠. 요즘은 또 젊은 학생들은 또 이런 시계를 본 적이 없어서 1시 방향 그러면 잘 모른다 그러던데. 자, 시계는 이렇게 가요. 어떤 시계가 지금 빨리 가고 있는 건가요? 얘가 더 빨리 간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60층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게 좋아요? 지하층에 사는 게 좋아요? 지하층에 살아야지. 땅으로 갈수록. 그래야 시계가 천천히 흐르고 내가 더 오래 사는 거죠. 그죠? 비유가 좋다고 고층 아파트에서 여기 노얄층이다 올라가면 좀 일찍 죽는 겁니다. 시계가 빨리 가요. 이게 농담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사실이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해야죠. 대부분 이런 걸 시험에서 나오면 다 답을 다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그건 뭐냐? 그 교과서에 나왔는데 누가 써놓은 걸 내가 인간적인 신뢰감으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설마 틀릴만 했겠어.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뭘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 내 시계를 딱 보고 KTX 타고 가는 사람 시계를 본 다음에 저 봐라 시계가 나하고 다르게 가네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63층에 사는 사람과 1층에 사는 사람이 시계를 보고 정말 다르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 막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믿을 거냐. 그 믿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GPS 시스템이라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이나 이렇게 운전하실 때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막 나오잖아요. 핸드폰 보고 길 찾아갈 때도 신기하게 내가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GP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여기에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으로 GPS와 관계된 위성이 24개가 돌고 있어요. 위성이 도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루에 지구를 2번 돕니다. 이렇게. 그럼 돌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나하고 교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성 3개나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성과 나와의 거리를 알면 위성의 위치를 알고 나와의 거리를 알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2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원 2개를 그리면 원 2개가 만나는 점 2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원을 2개를 그리거나 3개를 그리면 그 만나는 점 하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위치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위성이 있으면 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알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아는 방법은 줄자를 쫙 빼가지고 위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재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을 재요. 거리를 재는 대신에 시간. 그러니까 얘가 시계가 몇 초고 시계가 몇 초고 시계가 몇 초고 그다음에 내 시계가 몇 초인지 잰 다음에 그 시간의 차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보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재려면 내가 1초 때 보냈는데 3초 때 받았어. 그럼 2초 걸린 거잖아요. 그럼 2초 걸렸는데 빛을 보냈으니까 빛 속도를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뭐 1초 때 보냈는데 5초에 받았어. 그러면 4초 걸린 거죠. 이렇게 해서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뭘 믿고 있냐면 저 사람 시계하고 내 시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시계를 샀는데 그냥 어디 시장에서 1,000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내 친구 주고 나 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내 친구 시계가 3초 빨라. 그러면은 서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산 시계 1,000원짜리 여기다 올렸더니 그럼 1초 때 보냈어 그랬는데 한 3일 지나면은 1초 때 보냈지만 내 시계랑 안 맞으면 이 시간 거리를 정확히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는 시계는 진짜 비싼 시계를 보내야 돼요. 정말 안 틀리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주 정밀한 시계를 원자 시계 같은 걸 보내는데
근데 원자시계를 보내도 오류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상대성 이론 효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보시면 막 빨리 움직이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는 애는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러니까 시계가 느려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비싼 시계를 보내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7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늦어져요. 그러니까 1초도 아니에요. 마이크로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느려지니까 이 정도 차이는 그거는 차이도 아니죠. 이건 아주 좋은 시계예요. 뭐 우리 티도 안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화살표로 보시면 이게 중력이 세고 중력이 약해요. 아까 높은 고층 빌딩에 살면 시계가 빨리 간다. 여기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 그죠? 그러니까 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성이 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계가 빨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높이 있는 위성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막 빨리 움직이면서 느려지는 효과와 높이 있으니까 빨리 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이기는지는 잘 몰라요.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해보면 자, 돌고 있습니다. 위성이 돌고 있고, 자, 이게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얘가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것의 시계는 하루에 45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느려져요. 빨라지죠. 그러니까 아까 7만큼 느려진다고 그랬죠. 45만큼 빨라져요. 산수를 하면 38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빨라져요, 느려져요. 말해놓고 헷갈려. 빨라져요? 예, 빨라지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시계가 달라져요. 근데 하루에 38 마이크로 세컨드면 이건 무시해도 되잖아요. 우리 뭐 1초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거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그만큼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리로 환산할 때 빛속도를 곱하는데 빛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3 곱하기 10 8승미터.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숫자가 너무 커. 이 숫자는 조그만데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1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GPS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잘 맞았어. 내가 서울시립과학관에 여기 있구나. 잘 맞았네. 근데 내일 딱 다시 봤더니 그 GPS가 11km 떨어진 딴 데 가서 내가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건 쓸모가 없잖아요. GPS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시계가 다르게 간다라는 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가 올라가 있는 시계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미리 감안해서 계산을 다시 하겠어라고 하면 정확하게 내 위치를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과학이. 그래서 내가 직접 시계를 비교해 가면서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눈으로 볼 만큼의 효과가 아니고 아주 작은 효과지만 이렇게 큰 효과로 눈에 보이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GPS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GPS를 매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보정을 안 해주면 틀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론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시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간다라는 거가 딱 이제는 그냥 상식처럼 여러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내 시계랑 상대방 시계 다 다르게 간다. 근데 다만 그건 일상생활에서 그게 느껴지고 중요하냐? 그러면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PS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KTX 막 타고 다니면서 내 수명을 늘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한다거나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본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자꾸 보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사과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봐야 아픈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해야 안 이상한 거고 눈으로 보고 만져지지 않으면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양자역학이 벽을 뚫고 지나간다.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물리가 이제 현대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옛날 고전 물리는 쉬운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내 느낌이 맞고 직관적으로 이렇고 되는데 현대 물리는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안 보이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지 말자. 내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아까 시계가 그런 예예요. 시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모든 시계는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양자역학도 한 길로만 가는 것 같은데 입자가 여러 길로 간다.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눈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투명인간 이것도 제가 너무 옛날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판타스틱 4라는 좋은 영화인데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좀 여기 지금 투명인간이죠. 예전에는 굉장히 쌈박한 질문이었는데 요즘은 진부한 질문이 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투명인간의 결함은? 투명인간의 단점, 심각한 단점. 예. 그죠. 투명인간은 봉사잖아, 봉사. 왜 그러죠? 어, 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뭘 본다는 거는 뭐가 슉 와가지고 내 눈에 뭐가 흡수가 돼서 뭐 작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눈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뭐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서 저기 뭐 있는데 하면 더 이상 내가 투명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명인간이 되려면 내 눈에서 뭐가 흡수되지 않고 쑥쑥 지나가야 돼요. 그 말은 투명인간이 봉사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되게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접했을 때 너무너무 멋진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약간 진부한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약간 덜 진부하게 바꿔볼게요. 투명인간이 그래도 볼 수 있는 투명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자가 있으면 투명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투명인간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은 이 현실에 투명인간이 나타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보는 투명인간 되는 방법 힌트를 드릴게요. 보는 투명인간 힌트는 다음 영화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진부한 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양들의 침묵이라고 아주 좋은 옛날 영화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지금 주인공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누군가가 이 주인공을 보고 있죠? 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까만 방에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뭐가 보여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은 이걸로? 예. 뭐냐면 투명인간이 적외선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인간하고 다르면 돼요. 인간은 가시광선을 보잖아요. 근데 투명인간이 만약에 곤충처럼 뭐 적외선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적외선이 흡수되니까 뒤에 적외선이 안 가겠죠.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네 하겠지만 사람은 다 가시광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명하진 않겠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투명인간이 적외선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투명인간 될 수 있습니다.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막 본다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막 내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근데 이거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둘 다 태양입니다. 둘 다 태양인데 자, 어떻게 보이나요? 이거는 그냥 가시광선으로 본 거예요. 태양이 지금 돌고 있는 거를 돌고 있는데 이것도 태양인데 이거는 엑스레이로 본 거예요. 우리 눈은 엑스레이를 못 보죠. 근데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장치로 보면 저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태양의 내부에서 1초에 한 1조 개의 핵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밝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 핵폭탄이 터지는 그 효과로 나오는 엑스레이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만약에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는 것도 사실은 아주 인간의 눈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이 파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눈은 요거밖에 못 봅니다. 가시광선. 근데 여기 있는 자외선, X선, 그다음에 적외선이 쭉 이 수많은 파동들을 우리는 못 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인프라레드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가시광선 쪽에서 이렇게 보고 UV, 감마레이 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태양이 다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꼭 인문학으로 가지 않아도 사람도 다 타고난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좋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파장을 내 눈으로 다 본다 그러면 지금 방 안에 난리법석이에요 여기. 그래서 오히려 정신사나 올 겁니다. 딱 필요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영역만 볼 수 있는 게 더 좋은 과학하는 데는 불편한데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랙홀은 어떻게 볼 거냐? 근데 블랙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걸 빨아들이고 내뱉질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하는 거는 뭘 내뱉은 거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 빨아들이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블랙홀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상의 그림입니다. 블랙홀은 이렇게 까맣게 구멍이 뻥 뚫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이다. 그래서 블랙홀을 보고자 하는 노력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건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에요. 지금 8개의 다른 망원경이 있는데 이게 지구 전체 그림이죠. 그래서 이 빨간색 점들의 망원경의 위치입니다. 이런 빨간색 점들이 이게 9번째 조인한 건데요. 8개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의 망원경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전체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수많은 망원경이 한 지점에 있는 애가 블랙홀이라고 생각되는 놈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찍은 최초의 블랙홀 사진이 이겁니다. 자, 질문. 블랙홀은 왜 빨갈까요? 왜 빨개 왜? 잘못 들었어요. 자, 블랙홀이 왜 빨간가요? 뭘 흡수하니까 서로 막 부딪혀서. 좋아요. 예. 근데 왜 빨개요? 파라면 안 돼요? 파란 블랙 그렇지 있을 수 있지. 예. 예. 그치.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아마도 블랙홀 바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지구상에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찍었을 때는 사실은 가시광선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첫째는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고 다만 이 주변에 있는 거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애들이 내는 빛과 열이고 아마도 바로 옆에서 보면 뭐 눈에 잘 보이는 가시광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구에서 보면 그 가시광선이 지구까지 잘 못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마이크로파라든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파는 아까 망원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빨간색이 있으니까 느낌이 막 강렬하고 뭐가 막 에너지가 확 나오는 것 같고 좋은 느낌이죠. 근데 꼭 빨간색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 빨간색이 아니니까 그냥 뭔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표현한 그림에 불과합니다. 자, 이 블랙홀은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에요.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이고 요게 너무 이것도 옛날 영화인가? 인터스텔라라고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인터스텔라라는 거의 블랙홀 그림이에요. 이 블랙홀 그림과 이 블랙홀 그림의 차이는
요게 있고 없고죠. 요게 왜 있고 없을까는 숙제.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 자, 항성 블랙홀이라고 해서 태양 사이즈의 좀 수십 배 되는 정도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2017년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뭘까요? 2017년 노벨상을 받았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킵손이라고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자문해 주신 분, 물리학자. 거기 나오는 뭐 이렇게 칠판에 막 쓰시는 분의 모델. 이게 중력파입니다. 두 개의 이거 잘 안 보이네. 그 두 개의 블랙홀이 있는데 두 개의 잘 안 보이죠. 근데 두 개가 같이 쌍성으로 돌고 있어요. 쌍성으로 막 돌고 있을 때 아유 저 분위기 좋습니다. 예. 두 개가 돌고 있으면서 주변으로 막 그 뭔가 파동을 냅니다. 그게 이제 중력파고요. 마지막 순간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꽝 하고 서로 이제 머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충격을 팍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중력파가 우리가 관측을 한 거예요. 중력파는 사실 별게 아니고 전자기파의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가 전하를 띤 물체가 막 움직이면 그 주변으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듯이 제가 여기서 지금 물병을 들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제 주변으로 중력파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약해서 측정이 안 될 뿐이지 원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르츠라는 사람이 전자기파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기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TV도 못 보고 스마트폰도 못 하고 마찬가지로 중력파도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블랙홀은 얼마나 세상에 많은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그 하늘의 일부분 찍은 건데요. 우리 하늘에는 이게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정도. 요 은하 1000억 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은하의 일부분이에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이 별. 그 다음에 1000억 개의 별 중에 1억 개가 블랙홀이라 그래요. 1억 개가. 한 개가 거대 블랙홀. 거대 블랙홀은 뭐냐면 모든 은하의 중심에 있는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하나씩 있어요. 대장이죠. 은하의 대장. 보스예요. 조직의 보스처럼 엄청 큰 블랙홀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은하가 막 돌고 있는데 조그만한 블랙홀들이 1억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한 산수를 해보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있는 블랙홀의 개수는 이걸 바탕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니까 1000억 곱하기 하나당 억이죠. 1000억 곱하기 억 더하기 1000억. 왜냐하면 아주 큰 놈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답은? 답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 1000억 곱하기 억을 표현하는 숫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표현하는 이름은 모르겠으나 답은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 가려진 거는 이제 퀴즈인데 전 세계 인구는 80억.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인구가 80억인데 블랙홀의 개수는 1000억 곱하기 억 더하기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맘대로 가져가도 돼요. 이름 막 붙여도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찍은 이제 블랙홀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홀이 막 하얀색으로 보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 블랙홀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밤하늘 시골 같은 데 가면 별들이 많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들만큼 또 블랙홀도 많아요. 그래서 뭐 별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블랙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는가?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으니까 거기에 노벨상을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오늘 노벨상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론적으로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서 받은 이론가고 이분은 이제 관측한 천문학자예요. 여기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상금을 나눠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50%, 이 사람이 이제 25%씩 가져야 된다. 업적이 이제 묶입니다. 저 업적과 이 업적으로. 근데 노벨상 상금은 얼마 정도 되죠? 13억. 환율에 따라 달라지고 좀 달라지는데 대충 그쯤 됩니다. 13억이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진짜? 왜 이렇게 소박하신가? 여기 부모님들 13억 별로 안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커서 13억 받으려고 막 일을 해야 된다. 너무 작지 않아요? 130억은 돼야지.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상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불만을 가진 거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13억? 그리고 나눠 가지면 6억. 또 환율 안 좋을 때 받으면 손해 보고 세금 떼야지. 그러면 한참 줄어듭니다. 그럼 뭐 3, 4억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정도면 더 많은 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더 큰 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통해서 받았고요. 어디 있느냐? 저는 별자리 볼 때마다 항상 뭐랄까, 여러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게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사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별자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많을 텐데 정말 좀 너무 우기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사수자리.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 화면이 흐려서 안 보이지만 더 잘 됐어요. 요게 별이고 여기 사수가 그려져 있어서 사수가 그려져 있으면은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사수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 이상한 별자리예요. 근데 이 사수자리 중에 요만큼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별자리 이름이에요. 이게 T파, 그러니까 찻 주전자라고 해야 되나요? 찻 주전자 별자리예요. 이거는 인정. 자, 여기 뚜껑 있고 여기 김 나오는 데 있고.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이렇게 김 나오는 것처럼 별이 잔뜩 있어요. 밀키웨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이름을 잘 줬어. 찻 주전자 자리. 그러니까 사수 자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쯤에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노벨상 받은 분이 우리 생활의 달인에 나오려면 몇 년 정도 해야 되나요? 최소한 10년 이상 해야 되죠. 10년 이상 만두를 생활의 달인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그 초밥을 딱 지었는데 밥알이 안 틀리고 맞아. 보신 적 있어요?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15년 정도 여기만 쳐다본 사람이 아까 그 2명이에요. 15년 정도 여기만 쳐다보고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은 데이터인데, 거기를 쳐다보는데 이 별 모양이 있는 게 블랙홀의 자리인데요. 당연히 블랙홀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의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래서 주변의 애들이 내가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해야만 움직이는 경로로 움직이면 블랙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연도가 있어요. 1995년부터 관측을 시작해가지고 빨리 올라갑니다. 연도가. 자, 궤도가 96년, 97년, 98년 궤도가 막 생기죠. 99년, 2000년, 2001년 이 궤도들을 다 이렇게 약 15년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여기 얘들이 이렇게 궤도를 보이려면 여기에 블랙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간접 증거를 보여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계세요. 진정한 달인이죠.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있다라는 걸 보여서 블랙홀은 진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듯이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 가본 적도 없고 우리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신뢰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을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고전 블랙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타이밍에서 제가 들었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2020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블랙홀에 대해서 상을 줬는데 이 펜로즈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블랙홀이 진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인 사람인데, 사실은 펜로즈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 이 유명하신 스티븐 호킹.
같이 블랙홀 연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돌아가셔서 그런 면도 있죠.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노벨상을 왜 못 받았을까? 그게 이전에 노벨상을 준 거는 아인슈타인의 고전적인 블랙홀에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블랙홀이 양자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모든 걸 빨아들이고 내뱉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보인 건 뭐냐면 아니다. 블랙홀도 내뱉는 게 있다. 어떤 의미에서 내뱉는 거냐면 블랙홀이 온도가 있다. 모든 온도가 있는 물체는 열을 내뱉잖아요. 그래서 온도에 해당되는 열을 내뱉는다라고 이론적으로 또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블랙홀은 양자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인데요. 자,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티븐 호킹은 너무 아픈 사진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여기 대학 때는 이랬어요. 되게 건강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여기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무슨 조종인가 뭐 이렇게 배 젓는 거 있죠. 거의 키잡이도 하고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학원 올라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되게 장난스럽게 하는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호킹의 블랙홀은 뭐냐면 블랙홀은 검지 않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따뜻하다. 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오면 이제 호킹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열이 나오는 걸 측정을 해야 돼요. 아, 블랙홀을 딱 쳐다보고 아, 열이 나오네. 호킹이 말한 대로 열이 나오구나 해야 노벨상을 주는 거죠. 근데 호킹의 계산에 의하면은 이 블랙홀의 온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 K예요.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블랙홀이라고 하면 사이즈가 하늘에 떠 있는 항성 블랙홀 정도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아주 거의 0도에 가까운 온도예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몇 도죠? 우주 전체 온도. 우주 배경 복사 2.7K.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온도가 지금 배경이 2.7K예요. 근데 블랙홀의 온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 K예요. 10의 8승배만큼 더운 세상에 있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 화덕 피자 안에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를 찾는 이런 느낌일까?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주에 있는 블랙홀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킹이 노벨상을 받는 거는 이제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다. 하늘에 있는 블랙홀을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연구 분야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인데 블랙홀이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다고 할게요. 저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면 이 블랙홀이 아까 온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따뜻한 온도를 이 막에서 느끼겠죠. 이론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막 여기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효과가 이 막에서 느껴지겠죠. 그래서 블랙홀이 어떠한 움직임이 이 막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를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블랙홀의 여기 움직임이 여기 막에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양자역학적인 문제에 대응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온 초전도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현실의 어떤 문제들이 블랙홀에 대응되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블랙홀을 공부하면 그 양자 물리를 공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하고요. 블랙홀이 이렇게 동그란 블랙홀도 있지만 이렇게 판 같은 블랙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블랙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또 멀리 떨어진 데에서 보면 또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하는데 그거 잠깐 얘기를 할게요. 홀로그래픽 원리가 뭐냐면 광학에서 홀로그래피라는 용어를 좀 따온 건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여기 2차원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홀로그램 막 많이 나오잖아요. 2차원 판에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정보가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쏴서 레이저 빛을 쏴서 간선 무늬를 보면 우주선이 나와요. 우주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걸 보면 우주선이네 이럴 텐데 이걸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막 뭔가 그냥 복잡한 거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차원에 있는 어떤 정보고
이거는 3차원에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3차원에 있는 거는 굉장히 쉽게 잘 보이는데 그거가 2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막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2차원의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해서 더 이해하기 쉽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홀로그래피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차원 진동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용수철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인 코사인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운동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난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잠깐만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2차원 원운동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뱅뱅뱅 돌고 있는 원운동이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빛을 딱 쏴가지고 돌고 있는 물체의 그림자를 보겠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이게 진동운동하는 운동이 돼요. 원운동을 이게 그림자를 딱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1차원에서 진동하는 좀 복잡해 보이는 운동을 2차원에서는 그냥 뱅뱅뱅 돌고 있는 운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더 낮은 차원에서 복잡한 게 좀 덜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분 차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분 차원은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쉽게 처음에 접한 거는 촉근 이론일 거예요. 촉근 이론은 우리 세상이 10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죠. 우리 세상은 근데 몇 차원으로 느껴지나요? 공간 3차원의 시간 1차원에서 4차원. 그죠? 우리 4차원이고 근데 세상이 10차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러면은 10차원 빼기 4차원 하면 6차원 어디 갔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6차원 어디 갔냐? 그러면 그러니까 촉근 이론에서 대답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조그맣게 똘똘똘 말려 있어 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촉근 이론에서 하는 답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런 차원이 우리 세상이 사실 안 보이는 차원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 이제 1913년에 뇌드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게 사실 현대에도 많이 관계가 되는 얘기라서 이 사람이 처음에 세상은 어쩌면 5차원일 수도 있어. 한 차원이 더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야라는 이론을 최초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비 신청을 했대요. 이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구비 신청을 했대요. 나 이 연구를 하려고 어디 그 여행을 가서 누군가 연구를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연구비 그 기관에서 대답을 하기를 그런 여분 차원의 공부는 여행 가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비를 안 줬대요. 요즘 제가 이런 물리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연구비를 못 받습니다. 이거 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분 차원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이거는 자, 이게 평면이 있어요. 이게 평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게요. 여기 평면 위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뭐 개미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은 이 개미는 이 바깥에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딱 붙어 있다가 고개를 살짝 들면 보일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 못 벗어나는 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아무리 들고 막 몸을 비틀어도 여기서 튀어나올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3차원이 있는데 그중에 평면이 있고 쟤는 저기서 꼼짝도 못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얘는 몰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상상을 해보죠. 우리는 3차원인데 만약에 한 차원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차원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가 있어서 4차원 이상을 5차원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비웃겠죠. 조금만 하면 다 보일 텐데 쟤들은 꼼짝을 못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똑같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꼭 우리 눈으로 봐야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차원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그러면 지구가 왜 둥근지 믿느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시계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고 본 적이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GPS가 있으니까. 그러면 추가 차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추가 차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세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홀로그래피 원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약간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칩시다. 추가 차원을 가지고 막 세상을 잘 설명했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찝찝해. 그게 진짜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따 친 수학적 설명에 불과한 건가?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한참 이제 철학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학을 볼 때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지고 하는 것만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거가 이렇다 하고 그게 뭔가를 설명을 하면 그게 과학인 거죠. 그래서 벽을 뚫고 지나가든 말든 시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거 우리 관측할 수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가 포인트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물리는 마술 같다. 자, 이제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핵심 그림만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양자역학의 포인트.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얽혀 있다. 내가 여기서 까만색을 보는 순간 제가 하얀색을 보고 뭔가 아주 기묘한 얽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는 다르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거는 뭐냐? 내가 오래 살려면 빨리 가고 지하에서 산다.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이유는 GPS에서 이미 밝혀졌다. 우리가 GPS를 쓰고 있으면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을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가시광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엑스레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블랙홀은 진짜 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어떤 의미에선 가짜다. 블랙홀은 빨갛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뭐가 더 있다 없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시각화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은 이만큼 있다. 하늘을 보면 사실입니다. 홀로그래피 원리라고 하는 거는 낮은 차원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높은 차원에서는 더 잘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수학적으로 차원을 하나 늘려보는 건 도움이 된다. 요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